정세의 성만 바꾸어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치제도 역시 그 호래의 것을 그대로 폐하되 신하를 바꾸어 조금만 바꾸었습니다. 조선의 정치제도는 왕을 중심으로 이정부와 육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이정부는 영의정, 사의정, 우의정으로 이루어진 삼정성을 중심으로 나라 일을 결정하는 최고기관입니다. 삼정성은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인원하는 결정이 왕에게 보고했고 왕의 확인을 받은 뒤 각 기관에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육조는 그 일을 처리했습니다. 다시 말해 육조는 이정부에서 내려오는 이를 시행하는 기관으로 하는 일에 따라 이조, 호조, 애조, 이조, 병조, 형조, 공조로 나눠졌습니다. 각 기관의 책임은 판사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조선 초기에는 왕의 정치 방향에 따라 이정부와 육조의 정략성이 달라졌습니다. 왕들이 나눠 개국공신을 제거하며 왕이 된 태종은 신하의 권한을 누르고 왕권을 키우기 위해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습니다. 육조 직계제랑 국왕이 직접 육조에서 올라온 보고를 받고 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세조역시 김종서, 황보인 등 대상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유기의 권한을 높여줬습니다. 반면 왕의 권한을 쥐고자 했던 세종은 이정부 서사제도를 통해 이정부의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은 이정부에서 논의하게 됐고 육조 역시 이정부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이정부와 육조의 권한은 시대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를 전체로 두고 본다면 조선의 최고 정치기관은 이정부였으며 가장 높은 관직 역시 이정부의 영의정도였습니다. 조선 초기에 왕을 보좌하는 여러 기구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승정원과 의금부입니다. 먼저 승정원은 왕과 육조의 다리 역할을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왕이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면 육조에 가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승정원의 임무였습니다. 일종의 국왕의 비서기관이었습니다. 의금부는 왕의 명령을 받드는 사법기구로 반역을 꾀하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중죄인들을 처벌했습니다. 한편 왕에게 바른 말을 하려는 기구도 있었는데 바로 사원부와 사관원, 승문관입니다. 3사라고 불렸던 이 세 기관은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는 주로 조정을 비판하는 기능을 맡았습니다. 각 기관은 조금씩 하는 일이 달랐는데 사원부는 관리들의 비리를 밝혀내는 것이 중심 업무였고 사관원은 왕의 잘못을 비판하는 역할을, 승문관은 왕이 전문적인 의견을 물을 때 답해주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조선에서는 관리들은 물론이고 왕조차도 3사가 함부로 다루지 못하였습니다. 3사가 제 역할을 해야 권력이 한 곳으로 기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수도를 관리하는 한성부와 역사책을 편찬하는 춘주관, 그리고 연구기관인 집현전과 최고교육기관인 성균관 등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전국을 팔도로 나누고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편안도, 함길도, 황해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경기란 서울과 경자의 경계를 뜻하는 길을 합쳐서 서로가 가까운 주지방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도는 도에 있는 큰 고을 이름을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황해도는 황조, 해주, 평안도는 평주, 안주, 귀티, 함경도 이름을 바꿔 함길도는 함흥과 길주,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의 앞글자를 따서 지은 것이었습니다. 전국 팔도 아래에는 고을을 크게 달아 부, 목, 군, 현 등을 두었는데 이 고을들을 보통 군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 초기 군현의 수는 약 330여 개나 되었는데 도호, 부사, 목사, 군수, 현령, 현감 등 중앙에서 보낸 출량들이 이곳을 다스렸습니다. 팔도의 지방관이 파견된 것은 태종 때부터였습니다. 태종은 각 고을마다 왕의 역할을 대신할 수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각 고을의 왕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릴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농사가 잘 되도록 돕고 교육에 힘쓰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또한 인구를 늘려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때로는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온 수령들은 고을에서 세력을 키운 양반들과 자주 부딪혔습니다.
고을을 잘 다스리려면 때에 따라 양반들의 재산을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했고 수령의 권한을 키우기 위해 양반들의 세력을 꺾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수령과 지방 양반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조화를 이루어갔습니다. 지방 양반들은 유양수를 만들어 수령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전했고 수령은 유양수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고을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수령을 보조하는 기구로는 육조와 닮은 육방이 있었습니다. 육방은 육조와 마찬가지로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고방, 공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방의 관리들은 관하의 앞에서 일을 본다고 하여 아존이라고 했고 서리, 향리, 구실아치 등으로 불렸습니다. 고려시대에 이들은 실제로 지방을 다스리는 등 세력이 매우 컸으나 조선시대에는 수령 밑에서 일을 도와주는 정도로 그 지위가 낮아졌습니다. 이들은 수령의 명령에 따라 세금을 걷고 부역을 부과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수령의 권한이 강해지자 나라에서는 수령이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대표적인 것이 관찰사였습니다. 관찰사는 수령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되는 관리로 수령이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는지, 나랏돈을 빼돌리지 않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수령을 출신지에 파견하지 않고 자주로 데려가지 못하게 하여 부정부패를 막았습니다. 여기에는 양만 중심의 향촌 사회를 만들고 백성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중앙과 지방 조직을 갖춘 조선은 그 호적을 통해 백성들을 하나하나 파악해왔습니다. 호적에는 가족은 물론 거느리고 있는 노비까지 모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16세기가 넘는 남자들은 호패를 통해 신분을 증명하도록 했습니다. 이렇듯 호적을 정리하고 호패를 만든 것은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세금을 빠짐없이 걷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선 나라를 세우자마자 군사제도의 손본에 원인을 쏟았습니다. 조선이 건국되기 전인 고려 말기에 군사제도는 엉망이었습니다. 무신들의 간역 사투이 빠져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전국 각지는 사병들을 거느린 장수들로 매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1392년에 고려가 멸망한 뒤 정조전은 장수들이 거느린 사병들을 중앙군으로 끌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족과 개국 공신들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실 우리 힘을 약하게 하려고 관군을 키우겠다는 것이고 기껏 훈련시키겠다는 뜻이면 나를 군을 보내려고 어림없지. 공신들의 반대로 군사권을 중앙으로 모으는 일은 어려운 고비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공신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력하게 사병제도 폐지에 밀어붙였습니다. 마침내 태종은 사병을 없애고 중앙군을 강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군의 일부에게 왕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기고 왕의 권한을 더욱 높였습니다. 중앙군은 몇 차례 바뀌다가 세조 때 비로소 오위 체계를 갖췄습니다. 오위란 중앙 군사 조직으로 주된 임무는 궁궐과 수도를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위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은 오위도 총무가 맡았습니다. 이후 세조는 중앙군뿐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군대들도 소봉복이 시작했습니다. 지방에는 중군과 수군이 있으며 그 아래에는 진권체계가 있었습니다. 진권체계란 각 도를 진권으로 하고 그 아래 지역을 진해로 보는 지방대상 방위조직입니다. 각 진의 지휘는 수령들에게 맡겼고 농민들은 평소에 농사를 짓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전투에 나가 고을을 지켰습니다. 진관체계는 대체로 작은 고을을 중심으로 조직했기 때문에 적의 침입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들이 대규모로 침입하면 군사의 수가 부족해 꼼짝없이 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16세기에는 진관체계를 재생방략체계로 바꿨습니다. 재생방략체계란 적이 침입할 경우 각 읍의 수령들이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 중앙에서 파견된 장수의 지휘를 받아 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체제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중앙에서 보낸 장수가 도착하기까지 기다려야 해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 번은 최대 인원을 모아서 싸웠기 때문에 1차 싸움에서 적은 모양을 좋다면 그 다음 지역에서는 후방부대가 없어 크게 패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편 16세에서 60세까지 양인 남자에게는 군역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단 현직에 있는 관리는 성경관을 공부하는 유생은 군역에서 면제되었고 노비 역시 양인이 아니라서 의무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양반들은 관직에 있지 않은데도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군대 가는 사람은 농민들 뿐이었습니다. 조선의 군대에는 육군과 수군 그리고 지방의 왜군을 막기 위해 둔 기성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군은 소금을 걷거나 조세를 운반하고 토지목 공사를 동원되는 건 가장 고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농민들은 대부분 수군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으로 잡색군이 있었습니다. 잡색군에는 생원, 지선사, 향리, 장인, 노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군대 가기를 꺼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점차 다른 사람을 군대 대신 보내는 방법이 퍼졌습니다. 사람은 주로 군대에 대신 가는 대가로 옷감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관리대원 눈에 불을 켜고 이런 사람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계속 늘어나자 나중에는 모르는 듯 눈 감아줄 뿐 아니라 아예 옷감을 갖고 분열 면제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를 방군수포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중앙군의 수는 크게 줄고 자연히 국방력이 약해졌습니다. 조선시대에서는 음서나 취재, 과거 등을 통해 관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음서는 공신이나 이품 이상의 높은 벼슬에 있는 관리의 아들, 손자, 사위가 과거를 보지 않고 관직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재는 재주가 부족하거나 나이가 많아서 과거 지역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간단한 체험을 치르고 하급관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관직을 얻는 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과거였습니다. 과거는 양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양반 자제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상민들은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일을 해야 했고 툭하면 나라의 부역에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했는데 문과에 33명, 문과에 28명, 사과에 46명을 뽑아 했습니다. 대과라고도 부르는 문과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속과에 합격해야 했습니다. 속과에는 유교경전의 내용을 묻는 생원지와 한문 문장 솜씨들을 시험하는 진사시가 있었습니다. 관직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생사시와 진사시에만 합격하면 생원진사라고 불리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속과에 합격한 생원과 진사는 성균관에서 더 공부한 다음 최종 관문인 문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문과는 총 3개 차례에 걸쳐 치러졌는데 1차 시험인 초시에는 각 도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합격자를 가렸고 2차 시험인 복시에서는 최종 33명을 뽑았으며 왕이 친히 감독하는 3차 시험 전시에서는 장원급제자 3명을 가려냈습니다. 장원급제자가 나온 고을은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장원급제를 하면 높은 관직을 오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집안과 마을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공과사는 합격증에 홍표와 종이권이 어사와 큰 양산이 예산을 주었고 왕도 수술과 과외를 내어 축하해 주었습니다. 장원급제를 하고 돌아오면 고을선과 야전들은 일찌감치 마중나와 급제자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급제자들은 어사활을 꽂고 말을 타고 강들을 앞세우며 사흘 동안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한편 무신관리를 뽑기 위한 묵과 고려말기 시작되어 조선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노과에서는 활쏘기와 달리는 말에서 창 던지기, 말을 탄 채 막대기로 공을 치는 격구 등을 평가했고 군사를 지휘하여 전쟁하는 방법 등을 시험했습니다. 묵과는 자격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종종 상민들도 시험에 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잡과는 기술관을 뽑는 과거로 주로 중인계급의 자제들을 뽑았습니다. 잡과에는 외국어 실력을 보는 역과 기술 실력을 맞는 이과, 천문학 지리학 지식을 묻는 음양과, 범죄와 형무를 담당한 사람을 뽑는 율과 등이 있었습니다. 잡과에 합격하면 사회권, 전의관, 관상, 형조 등을 해당 관청에서 기술관으로 일했습니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곡식이나 특산물 등을 세금으로 걷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 세금으로 거둔 곡식들을 한양으로 운반하는 것이 늘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곡식을 걷다 보니 부피가 커서 수리로 내리기 힘들고 아무리 빨리 운반해도 중간에 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랜 조사 끝에 결국 나라에서는 강이나 바닷길을 통해 세금으로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나라에서는 먼저 조창을 만들었습니다. 조창은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나르고 보관하는 창고로 배를 갈 수 있도록 강가나 바닷가에 지었습니다. 조창은 위치에 따라 강변에 있는 수원창과 바닷가에 있는 해운창으로 나뉘어졌는데 주로 포구나 나루터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포구나 창에서 하는 지역은 대부분 조선시대 조세를 운반하던 곳이었습니다. 조선시대는 통신제도도 있었으며 바로 국경지역에서 생긴 위급한 상황을 중앙에 빨리 알려줄 수 있는 공수제도입니다. 공수제도는 전국의 주요선에
불을 피울 수 있는 봉수를 만들어서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로 소식을 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봉수제는 세종 때 제대로 갖춰졌는데 평상시에는 연기나 횃불을 한 개 올려 저기 나타나면 2개, 저기 국경에 가까이 오면 3개, 국경을 넘으면 4개, 전투가 벌어지면 5개를 올렸습니다. 만약 비, 바람, 구름, 안개 때문에 연기나 횃불을 올릴 수 없을 때는 대포나 불필요로 소리를 내거나 군사가 다음 봉수대까지 달려서 올렸습니다. 전국의 도로 역시 한양을 중심으로 조선 팔도에 도로가 연결되었고 주요 지역에는 역참이라는 곳을 세워 말일과 사람이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관리들이 가지고 있던 마패는 지방으로 나갈 때 역참에서 쓸 수 있는 말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한적한 곳에는 숙박을 할 수 있는 곳도 두었습니다.